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은 제 9강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민간경비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법제를 상당 부분 개성했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었죠. 자, 일단 우리나라에서 전통적 의미의 민간경비 제도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대와 고조선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 정도를 전통적 의미의 민간경비 제도로 시대를 볼 수 있습니다. 고대는 옛날하고 똑같죠. 서양하고 동양하고 똑같습니다. 원시적 민간경비 체계를 갖고 있었죠. 워치맨, 그 서양의 워치맨, 이거는 야경꾼이다. 밤에 순찰 하는 야경꾼이죠. 그 다음에 자경단, 스스로 이제 외적을 침략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 어떤, 경비단을 구성해서 자경 시스템 운영한 거, 자경단이죠. 전형적인 민간경비죠. 그 다음에,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미분화 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공경비가 무엇이고 민간이 무엇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시대죠.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이제 고을의 사또, 또는 원님, 수령, 이런 사람들이, 행정권, 경찰권, 군사권을 다 갖고 있었죠.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세력이 커지면, 조항의 어떤 권력을 권력 관계없이, 독자적 세력으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독자로 성장하면 사병처럼 되는 거죠. 자기가 데려있던 어떤, 사람들이 사병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경비 성격과 민간경비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진짜 공경비인지 민간경비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시대도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족장에 의한 어떤, 부족민을 보호하는 경비. 그 다음에 하오라는 게 있었는데 이건 공동운명체 성격입니다. 예를 들면 외적이 침입하면 마을의 주민들이 전부 다 모여서 같이 싸우는 거죠. 고대는 이렇게 아주 원식 민간경비, 순수한 민간경비, 그 다음에 민간경비와 공경비가 구분 안 되는 미분화된 시대, 그 다음에 부족장 또는 하오와 같은 공동운명적 성격을 가진 어떤 민간경비, 이런 것이 막 섞여 있는 그런 시대를 볼 수 있고, 이게 학문적으로 분류한 것이 사실은 그냥 원식 민간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조선 삼국시 통일신라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고조선도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의 기틀이 형태였다고 봅니다. 국가의 어떤 기틀을 만든 나라, 최초 만든 나라로 고조선을 봅니다. 그 다음에 삼국시는 당연히 세계의 나라니까 국가죠. 고구려, 백제, 신라. 여기 이제 가야도 있는데, 가야는 국가의 기틀을 갖추기 전에 망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국시대로 안 부르고 삼국시대로 부릅니다. 그 다음에 발레라는 나라가 있고, 그래서 발레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를 합쳐서 남북국시대라고 그러죠. 북쪽에는 발해가 있고 남쪽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다가 고구려가 망하고 백제가 망하고 통일신라가 들어섰죠. 통일신라가 남쪽에 있고 북쪽에는 발해가 있고, 그래서 그때는 남북국시대가 불리기도 합니다. 통일신라 시대하고 남북국시대가 공존했다 이렇게 보는데, 물론 발레는 한 200 몇십 년 존속하다가 망했습니다. 통일신라는 오랫동안 존속을 했죠. 그래서 고조선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는 국가의 기틀을 구비했기 때문에 대체로 민간경비보다는 공경비가 더 발달한 조항직거래 성향이 두드러진 그런 시대였다고 큰 틀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국가별로 공경비 시스템을 보면 고구려에는 대모달과 말객이라는 어떤 공경비 조직이 있습니다. 이 사람 대모달은 뭐냐면 장수왕대에 등장하는 벼슬인데, 주로 수도 방위를 담당하는 중앙군의 최고 무관이 대모단입니다. 또는 지방 수령 중에서 지방 수령의 친위대장이 대모단이에요. 그 다음에 대모단보다 한 단계 낮은 게 말객입니다. 이것도 무관직인데 군사 1000명 정도를 지휘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모단 말객도 일종의 무관직인데 군사 1000명 이상을 관리할 수 있는, 지휘할 수 있는 게 대모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백제에는 위사자평과 오부라는 조직이 있었죠. 위사자평은 백제는 6자평이 있었는데 6자평 중에서 위사자평이 경호, 경비를 담당하는 주로 부서였고, 거기에 책임자가 위사자평이죠. 그 다음에 오부는 뭐냐면 백제의 백제의 수도를 오부로 나눴는데 그 오부마다 500명씩 군대를 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합 2,500명이 궁성을 지켰는데, 그래서 궁성을 지키는
경비부대가 5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100일 경비단, 33 뭐 헌병대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사자평은 제가 볼 때는 경호처장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라 때는 왕궁 경비 조직으로 시부란 조직이 있었고 왕의 친위군, 소위 말해서 경호처죠. 경호실 요원은 금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군은 시부 소속으로 있는데 금군인데 친위군인데 왕의 경호도 하면서 반란 진압이 주 목적이었답니다. 벼슬 이름들입니다. 그 다음에 통일신라가 되면 676년에 신라가 통일이 되죠. 그래서 통일신라가 되면 중앙군으로 구서당을 두고 지방에는 십정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대 이름이 구서당이고 지방 군대 이름은 십정인데 요거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지도하고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통일신라의 중앙군은 구서당이죠. 그래서 서당 이름이 여기 맹세할 서자다 당자잖아요. 녹금서당, 자금서당, 비금서당, 백금서당, 청금서당, 황금서당, 벽금서당, 적금서당, 흑금서당 이렇게 해서 9개의 서당으로 만들어진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서당은 부대 이름이죠. 부대 이름에다 색깔을 붙였어요. 그래서 녹금, 자금, 비금 서당은 이 군인 출신이 신라 출신, 구신라 출신들을 녹금, 자금, 비금 서당에 배치를 했고 백제 출신은 백금, 청금 서당에 배치를 하고 고구려 출신은 황금 서당에 배치하고 고구려의 계 출신들, 고구려계 출신 중에서 보덕국인데 보덕국 출신들을 벽금, 적금 서당에 임명하고 말갈 출신들은 흑금 서당에 임명했어요. 통일신라가 왜 이렇게 각 출신별로 다르게 해가지고 구서당을 만들었냐면 민족 융합 정책을 한 거죠. 통일신라에서는. 왜냐하면 다양한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다음에 말갈족을 연합해서 국가 상호 통일했기 때문에 그 부족 간의 어떤 종족 간 또는 국가 출신들 간의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민족 융합 정책의 일환으로 구서당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십정은 뭐냐면 신라의 지방행정 조직이 9개 주가 있습니다. 9개 주. 자, 지도를 볼까요? 자, 동쪽에서부터 강원도 쪽에는 명주, 그 다음에 경주하고 경상남도, 울산 쪽은 양주, 강원도 서쪽은 삭주, 그 다음에 서울하고 평안도 쪽, 충청도 일부는 한주, 그 다음에 경상북도 일부는 상주, 그 다음에 강주, 충청도 일부 웅주, 전라북도 지금 전주, 전라남도 무주 이렇게 9개 주가 있습니다. 9개 주에 지방군을 하나씩 두는데 한 주가 가장 넓죠. 여기는 두 개 군대를 정을 뒀어요. 그래서 행정구역은 9개인데 정은 10개입니다. 그래서 한 주에는 남천정, 골래근정이라는 2개의 부대를 두었고 나머지 주에는 벌력천정, 이화해정, 고량부리정, 거사물정, 미다부리정, 음리화정, 소삼정, 삼랑화정. 우리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어색한 부대 이름인데 이게 다 부대 이름이요. 정자가 붙었잖아요. 9개 주에 10개의 정이라는 부대를 둬서 지방 치안 군대를 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대의 주둔지는 경기도 이천, 여주, 홍천, 청송, 청량, 임실, 나주, 상주, 함안, 달성 이런 데 뒀다는 거죠. 그래서 신라는 중앙군은 구서당, 지방군은 십정 이렇게 뒀다는 거죠. 이해가죠? 그 다음에 민간 경제의 성격을 띈 것을 보면 청해진 세력, 당성진 세력, 혈군지 세력이 있는데 요거는 신라 통일 이후에 9세기 경에 만들어진 주요 민간, 예를 들면 지방 사병 세력, 민간 경비 세력을 보면 됩니다. 청해진 세력은 여러분 알다시피 해상왕 장보가 만든 사병 조직입니다. 사실은 이 청해진은 원래 신라의 흥덕왕이 장보가 당나라에 장교로 가 있다가 돌아왔는데 매우 뛰어난 장교였기 때문에 장보로 하여금 칙령을 내려서 군인 1만 명으로 전라도 완도죠. 완도의 해상기지, 해군 기지를
건설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나중에는 이 장보고가 이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역 왕이 되고 그 다음에 해적들을 소탕을 하면서 자기 거대한 군벌로 해군 군벌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워낙 멀잖아요. 뭐 통일신라의 수도는 경주에 있는데 전라도 완도에 이게 통실이 안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왕의 명령으로 최초로 만들었지만 사실은 자기 사병체로 됐던 거예요. 이게 청해진입니다. 그래서 청해진 세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당성진 세력은 뭐냐면 이것도 흥덕왕 때 만들어졌는데 한 829년 정도 되는데 요거는 당성진은 그전에는 당은군인데 당은군은 어디냐면 지금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부근에 있는 해군기지를 보면 됩니다. 그게 당성진이요. 829년도 흥덕왕 4년 때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이라는 것은 해군기지입니다. 국토방위에 중요한 것을 선정해서 군대를 주둔시켜서 요새하는 일정 지역, 이게 진이죠. 당성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혈구진은 경기도 강화 지역에 만들어진 해군기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해진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 당성진, 혈구진 순으로 만들어졌어요. 혈구진은 통일신라 문성왕 때 만들어졌는데 844년 정도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 청해진, 당성진, 혈구진은 다 중앙정부에서 만든 거 명령을 했지만 나중에는 하나의 군벌로 개인 군벌로 성장한 민간경비로 우리 민간경비에서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호족들이 사병을 거느렸죠. 내륙에는 사병들을 거느렸어요. 중앙세도관의 지방 호족들이 자기네 신변안전 재산 몰려가지고 사병을 고용을 하는 그런 것도 있었죠. 예를 들면 우리 고려를 건설한 왕건도 개성의 호족이었죠. 큰 호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혈구진 세력도 사실은 강화도를 기반으로 했지만은 나중에 왕건이 세력 기반으로 된 것이 바로 혈구진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청해진, 당성진, 혈구진 호족들의 사병은 다 민간경비 성격이 되고 있다. 이래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고려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전기, 무신집권기, 후기로 나눠지는데 전기에는 다양한 공경비관이 존재합니다. 중군, 순군부, 내군부, 이군, 유기, 중추원 뭐 이런 다양한 어떤 공경비들이 존재하는데 이 뭐 중군, 순군부 이런 것들은 주로 왕건이 많이 만들었어요. 왕건. 왜 왕건이 만드느냐면 왕건이 여러분 호족들의 연합으로 만들어진 정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힘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지방에서 호족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친위 세력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다 이게 왕의 친위 되거나 공성경비부대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근본적으로 호족과 연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앙의 세도가도 지방 호족 출신 중에서 중앙에 와가지고 권력을 잡은 사람도 또 있습니다. 그다음 지방에 남은 사람은 지방 호족으로 그냥 남는 거죠. 이 사람들이 권력을 위해서 사병을 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경비가 존재했으나 사병도 같이 존재하는 시대였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무신집권기가 되면 무신들이 집권했기 때문에 무신들이 여러가지 신변 경호기관을 많이 만듭니다. 도방, 서방, 삼별조, 마별조, 승병 같은 걸 만드는데 승병은 무신이 만든 거 아니고 절이죠. 여러분 고려시대는 여러분 불교국가입니다. 불교국가다 보니까 불교를 믿는 국민들이 많으니까 불교에 기부하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의 재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불교 재산을 노린 도둑놈들 많아. 그러니까 절에서도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무술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몽고 침략 시에는 평상시에는 절을 지키다가 몽고 침략 때는 군인으로 활약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승병 중에서
김윤우라는 스님이죠. 스님이 몽고군 대장 살리타리를 죽이기도 하죠. 전과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도방, 서방, 삼벌초, 마벌초는 주로 무신집권기에 집권했던 뭐 경대승, 최충원, 최우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무신들하고 스님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민간 조직, 민간 경비 조직입니다. 이때는 공경비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지금 고려 거란 전쟁을 이렇게 보시면 최질이라는 어떤 장군이 지금 고려 현정을 겁박해가지고 지금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막 휘두르죠. 그러니까 뭐 왕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뭐 최질 장군이 하자는 대로 상경을 하자는 대로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공경비 조직을 민간경비 조직 자기 사병처럼 막 쓰고 있는 거죠. 고려 후기가 되면 후기는 주로 고려 25대 충렬왕 이후부터 마지막 왕 공양왕 때까지 말하는데 이때는 무신집권기에 여러분 바로 몽고가 침략이 오죠. 그래서 약 거의 100년간을 강화도에 피난가가 있습니다. 이 무신 집권자들이 피난가 있다가 1170년경에 개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환도를 하죠. 환도를 했지만은 몽고가 잘 지내므로 몽고의 어떤 영향이 하에서 몽고의 뜻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군사기관을 만들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순마소, 순군만호부 이런 것들입니다. 순자가 붙은 것은 몽고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순마소, 순군만호부. 그래서 이 몽고 영향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왕을 지키는 거였지만 몽고의 영향을 받고 있는, 몽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신의 경호부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평순입은 공민왕이 독자성을 몽고로도 독립하고자 했던 공민왕이 만든 순구만어를 개편해서 만든 것이 사평순입입니다. 공민왕이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성중애마는 충렬왕이 만들었는데 이 그래서 이름이 참 어렵죠. 특이합니다. 애마가 뭐예요? 애마한 성중애마인데 이건 뭐냐면 왕의 자제 있죠. 상류층의 자제들로 하여금 돌아가면서 왕궁에 와가지고 왕의 시중을 들으면서 친위를 하도록 했어요. 친위. 그러니까 숙직을 하면서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의 호족들을 통제하는 방편으로 충렬왕들이 했어요. 이게 그때 책임자가 성중애마입니다. 벼슬 이름이에요. 그래서 순순사성은 고려 후기의 경호기관이면서 경비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때는 공경비기관입니다. 공경비기관입니다. 알겠죠? 공경비입니다. 그래 무신집권 때는 민간경비만 존재했다고 보면 되고 후기 때는 공경비만 존재했다고 보고 전기 때는 공경비와 민간경비가 공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들어가면 전반적으로 공경비에서 민간경비가 위축된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조선 초기에는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다음에 3대왕 태종이 아주 막강한 어떤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강한 권력을 쥐었어요. 그러면서 중앙의 귀족들 또는 지방의 귀족들이 갖고 있는 사병을 전부 없애려는 사병 혁파 정책을 했기 때문에 지방의 사병은 거의 다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공경비 위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때 만들어진 것들이 주로 응친군이 응삼군부, 오위, 십사, 갑사, 별시위, 내금위, 내시위, 겸사복, 충위 이런 다양한 배설들입니다. 다 공경비 경호 조직입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나오는 드라마에 보면 세종대왕이 자기 친위대장 보고 내금위장 이렇게 분이 나오죠. 내금위, 내시, 별시, 갑사 다 친위 부대의 이름입니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민간경비는 워낙 태종이 강력한 사병협박 경제하니까 민간경비라는 것은 주로 지방에 있는 호족들이 창고를 지키거나 자기 재산을 지키거나 묘를 지키거나 하는 정도밖에 못했던 거죠. 민간경비가 거의 없는 매우 위축된 시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기 때가 되면 조선 중종 때 아마 11대 임금이죠. 중종 때 처음으로 포도청이 등장해요. 여러분 잘 아는 포도청, 포도대장, 포절이 나오죠. 이게 공경비기관입니다. 중기 때는 민간경비가 다시 등장하긴 했으나 역시 전기 초기 영향으로 일반화되지 못했습니다. 후기가 되면 다양한 공경비 위주로 갑니다.
호위청, 어영군, 어영청, 금이영, 금군, 용호영, 수기소, 장영희, 장영영 같은 공경비기관이 많이 발달하면서 민간기밀이 매우 위축됩니다. 특히 여기 수기소, 장영희, 장영영은 조선 후기에 왕권 강화에 힘썼던, 또 그다음에 조선을 개혁하는 데 힘썼던 정조대왕이 만든 경호 경비기관이 바로 수기소, 장영영, 장용영입니다. 숙장장이죠. 이런 다양한 공경호 경비기관을 많이 운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체를 보면 역시 공경비가 많고 민간경비는 없거나 위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대적 민간경비입니다. 민간경비의 효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민간경비가 나타난 것은 50년대, 60년대에 용진보안공사, 영화기업, 신원기업, 화영기업 다 50년대, 60년대죠. 이때 이런 기업들이 미 8군의 용역경비를 담당한 것을 우리 민간경비의 현대 의미의 민간경비의 효시 시작으로 봅니다. 옛날에 우리 미 8군 부대에서 나온 초콜릿, 과자 이런 거 많이 얻어먹지 않습니까? 못 살다 보니까. 여러분 1945년부터 48년까지는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정부가 없었기 때문에 미 군정이 우리나라를 통치했죠. 그걸 미 군정 시대라고 합니다. 45년부터 48년까지. 그리고 정부가 48년도에 수립되고 50년도부터 53년까지 6.25 전쟁을 치르고 폐허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61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산업화, 경제화 길로 이끌게 되죠. 그렇지만은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 한번 6.25 전쟁을 겪고 언제 침략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국과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군에 또 워낙 나라가 못 살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해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혁명을 일으켰을 때 국민소득이 $80, 81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못 산 나라였죠. 필리핀은 우리나라 때 원조를 주는 나라였고 우리는 원조를 받는 나라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미군이 갖고 오는 많은 물자를 얻어먹고 정부에서도 지원을 받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미국 팔군부들 끼면 다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순수한 민간경비 시설물에 대한 민간 차원의 민간경비인데, 요거는 1960년대 버마 실업공사가 포스코 한국석유저장주식회사의 용역경비를 맡은 거예요. 요거는 순수한 민간경비 시설이죠. 미국 팔군부들은 민간 시설이 아니잖아요. 요거는 민간경비 시설이죠. 62년도에 버마 실업공사가 포스코 용역경비 맡은 것이 최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청원경찰제도가 드디어 실시됩니다. 1962년도에 청원경찰법이 제정이 되죠. 왜 청원경찰제도를 만들었냐?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하고 보니까 60년대에는 막 전국 각지에 국가중요시설을 많이 만들었어요. 산업시설, 댐, 공장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북한이 간첩 침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언제 북한이 쳐들어올지 모르고 국가중요시설을 파괴할지도 모르고 하니까 이거 지키는 좀 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공경찰은 너무 빈약했어요. 이 공경찰은 국내 치안 질서에도 버거웠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생각한 것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청원경찰입니다.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회보건도 국가공무원으로 임명을 했다고. 비용은 민간기업이 되고, 예를 들면 청원경찰이 예를 들면 댐에 근무한다. 이러면 댐 사장이 월급을 대고 경찰을 파견해서 경찰이 거기서 파견해서 근무하는 게 이렇게 유저가 시행됐다는 거죠. 초기에는 67년도까지. 그렇죠? 자, 그러다가 1976년도에 드디어 독자적인 우리나라 민간경비업법이 만들어집니다. 그 이름이 용역경비업법입니다. 그 70년대 중반쯤 되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공업화, 산업화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구미, 창원, 울산 이런 데 대규모 공장들이 많이 지어지면서 그다음 경부고속도로도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도시화 산업화가 많이 이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범죄도 많이 증가하니까 역시 이거 민간경비가 필요하다. 제도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용역경비업을 70년대 만드는데 일본의 경비업, 70년대 일본의 경비업법을 카피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자, 요때 특이한 것은 요때는 시설경비업하고 호송경비업만 여기 용역경비업에 들어있었는데 요때는 허가제로 됐습니다. 5가지 중에서 2가지만 허가제로 들어왔어요. 이때부터 우리나라에서 민간경비가 본격적으로 독자제로 발전을 시작했다. 제가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76년도입니다. 그 다음에 2년 후에 한국용역경비협회가 만들어진데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이 모여서 만든 법인이죠. 그러니까 용역경비업자들, 그래서 78년도에 용역경비협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이 모인 단체라고 그랬죠. 법인입니다. 자, 이거는 용역경비업자들이 만든 민간 기관입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80년대 들면은 민간경비 산업이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80년도에는 일본으로 기계경비 제도를 도입했다고 그랬죠. 이때는 기계경비는 신고제입니다. 지금은 허가제면 이때는 신고제로 들어왔어요. 그럼 소나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다가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93년도 대전 엑스포를 계기로 양적, 질적으로 급속히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일본 하면서 설명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기업들은 외국 경비회사하고 합작 또는 제휴 방식으로 시장을 진출했다. 왜?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그런 기술이 없었어요. 기획 경비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고, 시설 경비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합작 제휴 방식으로 들어왔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S1이죠. 세권 합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 종합기계경비는 81년도에 일본 종합경비조장회사하고 제휴를 했고, 한국보안공사는 미국의 아담스사와 제휴했고, 대한주한경비보장 주식회사는 일본의 센트럴사와 기술 제휴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작 제휴, 기술 제휴 이런 방식으로 다 민간 경비 회사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90년대 들어가게 되면 96년도에 신변보호 업무가 신변보호업이 새로 경비업법에 신설되면서 허가제로 들어옵니다. 자, 96년도에 신변보호업이 허가제로 들어왔다. 97년도에는 제1회 경비자 시험 자격제도를 실시합니다. 96년도에 경비자 자격제도를 법에 담고 최초 시험은 97년도에 지속이 되죠. 그 다음에 99년도에 용역경비업법의 경비업법으로 한국용역경비협회가 한국경비협회로 바뀌는데 용역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99년도입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가 되면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또 오게 되는데 경비업법을 개정해서 기계경비제도가 신고제였는데 허가제로 드디어 경비업법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특수경비업이 2001년도에 새로 신설돼서 경비업법에 들어오게 되죠. 그 다음에 기계경비업자의 신속 출동 의무가 최초로 규정이 됩니다. 신고를 접수한 때로부터 25분 내에 현장에 출동해야 된다는 규정이 이때 생기게 되고 경비업 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는 허가갱신제도 이때 도입됩니다. 2001년도에 중요한 변화가 4가지가 있었죠. 요거 알아두시기 됩니다. 그 다음에 신변보호 허가제가 된 거 96년도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뭐 이거는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경비업 변천사를 요약해보면 복잡하잖아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76년도에 용역경비업이 제정됐습니다. 이때는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만 허가제였다. 그 다음에 용역경비업법은 78년도에 신설되었고, 그 다음에 용역경비업법이 경비업법으로 바뀐 것은 99년도다. 또 한국용역경비협회가 한국경비업 바뀐 것도 99년도다. 알아두셔야 되죠. 그 다음에 기계경비가 신고제로 들어온 것은 80년도고 신변보호업이 허가제로 들어온 것은 96년도고 그 다음에 기계경비업이 허가제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뀐 거 2001년도 특수경비업이 신규로 허가제로 들어온 거 2001년도입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5가지 경비업 보면 시설경비, 호송경비 그 다음에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이렇게 5가지가 허가제로 우리 현 경비업에 규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들어온 것이 아니고 처음에 2가지 들어왔다가 1가지 더 들어오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2가지 더 들어와서 지금의 경비업법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속 출동 의무 허가갱신제 이것도 2001년도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요거 골자죠. 요것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경비 지도자 시험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경비업법은 일본의 1972년도 경비업법을 카피해서 만들었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요약으로 9번째
대한민국의 민간기업의 발전사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나요? 복잡하나요? 그래도 역사를 좀 정리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죠?